이란을 둘러싼 이번 긴장은 단순히 중동의 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외교 갈등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사일보다 먼저 움직이는 가격입니다. 한쪽에서는 협상이 가까워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이 이어집니다. 그 몇 시간 사이에 국제 유가는 급락했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고 투자자들은 갑자기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이란 문제가 다시 폭발한다면 가장 먼저 흔들릴 것은 전쟁터일까요? 아니면 석유와 채권과 달러로 연결된 세계 금융 시스템일까요? 처음 시장은 안도하는 듯했습니다. 일부 외신과 지역 매체에서는 이란과 미국 사이의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란이 장기간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었고 미국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에너지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중동의 긴장이 조금씩 낮아지고 막혀있던 원유 공급이 언젠가 다시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먼저 떨어졌습니다. 평화 가능성이 커질수록 원유 가격은 압박을 받습니다. 전쟁 위험이 줄어들면 공급 불안도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보도를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그는 협상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다는 신호를 보냈고 이란을 향해서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식의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완화될 것처럼 보이던 긴장은 다시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시장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번 위기에서 정보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가격을 움직이는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협상 가능성을 말하는 한 줄의 보도는 유가를 끌어내릴 수 있고 워싱턴의 한마디 부인은 그 하락분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학 위기의 무서운 지점입니다. 실제 군사행동이 일어나기 전에도 시장은 먼저 반응합니다. 투자자들은 미래의 공급 차질을 미리 가격에 반영하고 정유사와 운송업체, 항공사와 제조업체는 비용 상승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원유 가격이 흔들리면 그 파장은 주유소와 전기요금, 물류비와 식료품 가격까지 천천히 번져갑니다. 그래서 이란 관련 뉴스는 단지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곳곳의 물가와 금리, 그리고 가계의 생활비로 연결될 수 있는 신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란이 실제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위기의 중심에는 이란의 핵 협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유 수출이라는 더 현실적인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란 경제에서 석유는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재정의 중요한 혈관이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핵심 통로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에서는 여러 날 동안 정상적인 유조선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말은 단지 몇 척의 배가 늦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유가 팔리지 못하고 돈이 들어오지 못하고 국가 경제의 숨통이 조여진다는 뜻입니다. 하르그 섬은 이란 원유 수출에서 매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의 움직임이 멈추면 시장은 곧바로 이란의 공급 능력을 의심합니다. 항구밖에 유조선이 대기하고 선적 일정이 꼬이고 해상 운송이 불안정해지는 장면은 에너지 시장에 매우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란이 원유를 생산하더라도 그것을 제때 팔 수 없다면 생산량 자체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석유는 땅속에 있을 때는 자산이지만 팔리지 못하면 현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제재와 봉쇄 압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그 차이가 국가의 선택지를 크게 제한합니다. 이란 지도부가 시간을 끌려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테헤란 입장에서 전면적인 양보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고 강한 충돌은 경제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선택은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재국을 통해 새로운 제안을 흘리고 외부에는 합의가 가까운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실제 전략인지 단순한 외교 과정인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란 이 시간을 벌수록 미국의 결정도 더 복잡해지고 중동의 긴장은 오래 지속되며 원유 시장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이란에게만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유 수출이 막히면 이란은 외화 수입에서 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는 공급 불안이 커지고 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려는 힘을 받습니다. 이란을 조이는 압박이 곧바로 미국 경제에도 되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더 강하게 압박할수록 에너지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에너지 가격이 높아질수록 미국 안의 물가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위기를 단순한 힘겨루기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압박은 이란 내부의 생활에도 조용히 번질 수 있습니다. 원유 수입이 줄어들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외화가 줄고 수입 물가와 환율에 대한 불안도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그래프를 보는 투자자가 아니라 매일 물건을 사고 이동하고 가족의 생활비를 계산해야 하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 한 나라를 단순히 악역처럼 그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위기의 무게는 정책 결정자들의 회의실과 항구의 유조선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안감 속에도 쌓입니다. 워싱턴도 이 점을 모를 리 없습니다. 이란을 압박하는 목적은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지만 압박이 강해질수록 상대가 더 버티기로 마음먹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반대로 테헤란이 버틸수록 미국은 더 많은 군사적, 외교적, 재정적 계산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이 위기는 누가 더 강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동의 위기는 금융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란의 핵 협상과 원유 수출 문제처럼 보였던 사건이 어느 순간 미국의 물가, 금리, 채권 시장으로 이어집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은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 않으면 미국 중앙은행도 금리를 서둘러 낮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래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이 커지면 장기 국채 수익률은 다시 압박을 받습니다. 결국 이란의 항구에서 멈춘 유조선들이 워싱턴의 재정 부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이란이 물러서느냐, 미국이 강경하게 나오느냐가 아닙니다. 더 깊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위기가 길어질수록 누가 먼저 부담을 견디지 못할 것인가? 이란은 원유 수출의 압박을 견뎌야 하고 미국은 높은 유가와 높은 금리의 압박을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실제로 시간은 양쪽 모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커질수록 다음 무대는 전장이 아니라 미국 국채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동합니다. 높은 유가와 흔들리는 채권 시장이 동시에 나타날 때 돈은 과연 어디로 피하려 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서 이번 위기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동의 긴장을 볼 때 먼저 군함과 항공기와 외교 성명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시장이 더 차갑게 바라보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국채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원유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순간 미국 경제가 기대하던 금리 인하의 시간표는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불안은 에너지 가격을 밀어올리고 에너지 가격은 물가를 자극하며 물가는 다시 연준의 결정을 묶어둡니다. 이렇게 보면 이란의 항구에서 시작된 압박은 어느 순간 워싱턴의 금리 정책과 재정 부담으로 이동합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준이 금리를 낮출 명분을 얻고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다시 높아지면 이 계산은 복잡해집니다. 휘발유와 운송비가 오르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그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품 가격과 서비스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물가가 다시 끈질기게 버티기 시작하면 연준은 쉽게 부드러운 태도로 돌아서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장기 국채 시장입니다. 장기 국채 수익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투자자들이 미국의 미래 물가, 금리, 재정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신호입니다. 만약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금리가 오래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장기 국채를 사기 위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국채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곧 더 비싼 이자 비용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대출 금리 상승을 두려워하듯 정부도 거대한 부채 위에서 금리 상승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높은 금리도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의 부채 규모는 훨씬 커졌고 재정 적자에 대한 시장의 시선도 더 예민해졌습니다. 장기 금리가 조금만 더 올라가도 정부가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은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문제가 미국에게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워싱턴이 강하게 압박하면 이란의 원유 수출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유 공급 불안이 커지면 유가는 올라가고 그 유가는 다시 미국의 물가와 채권 시장을 압박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조이는 동시에 자기 손목에도 무게를 거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이란이 시간을 끄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습니다. 테헤란이 실제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외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부담도 커집니다. 유가가 안정되지 않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높은 수준에 머무르면 미국 정부는 더 많은 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군사적 선택도 비싸지고 외교적 기다림도 비싸지고 금융시장을 달래는 일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시간은 어느 한쪽에게만 유리한 무기가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압박장치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 역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평소 위기 때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미국의 재정 부담과 국채 수익률,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동시에 건드릴 때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투자자들은 달러를 보유하면서도 동시에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부채는 얼마나 더 커질 것인가? 금리는 얼마나 더 오래 높게 유지될 것인가? 에너지 가격은 다시 물가를 흔들 것인가? 그리고 이런 질문이 많아질수록 일부 자금은 달러와 종이 자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금과 은이 다시 등장합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위기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피난처입니다. 전쟁 위험, 인플레이션 우려, 통화 가치 불안, 금융시장의 과열이 겹칠 때 투자자들은 금을 떠올립니다. 금은 배당을 주지 않고 이자를 주지도 않지만 국가의 신용이나 기업의 실적에 직접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특별한 위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할 때 금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신뢰의 대체물처럼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번 흐름에서 더 흥미로운 자산은 은입니다. 은은 금보다 조용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많지만 한번 시장에 관심이 돌아올 때는 훨씬 더 강한 변동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은이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귀금속으로서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금속으로서의 얼굴입니다. 투자자들이 통화 불안을 걱정할 때 은은 금과 함께 주목받습니다. 동시에 태양광, 전기설비, 전자산업 같은 실물 수요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은은 위기의 피난처이면서도 미래 산업 수요와 맞닿아 있는 자산입니다. 물론 이것이 은 가격이 반드시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에는 항상 반대 방향의 힘도 존재합니다. 달러가 갑자기 강해질 수도 있고 경기 둔화 우려가 산업 수요를 누를 수도 있으며 단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가격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운이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가가 높아지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집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금리 전망이 흔들립니다. 금리 전망이 흔들리면 채권 시장이 불안정해집니다. 채권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투자자들은 다시 실물 자산과 귀금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연결고리 안에서 은은 더 이상 주변 자산이 아닙니다. 특히 많은 투자자들이 은을 뒤늦게 바라보는 이유는 가격 자체보다 심리의 변화에 있습니다. 평온한 시기에는 종이 자산이 더 편해 보입니다. 주식은 성장 이야기를 제공하고 채권은 이자를 제공하고 달러는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지정학 위기와 재정 부담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날 때 사람들은 질문을 바꿉니다.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가 아니라 무엇이 가치를 지켜줄 수 있을까를 묻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금과 은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격 차트가 아니라 불안한 시대에 대한 보험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이란 위기의 본질도 여기에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제재, 원유 수출, 군사적 긴장이 핵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훨씬 넓은 금융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란의 원유가 막히면 유가가 흔들립니다. 유가가 흔들리면 미국의 물가 전망이 흔들립니다. 물가가 흔들리면 연준의 금리 경로가 흔들립니다. 금리 경로가 흔들리면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 투자자들은 달러와 종이 자산에 대한 신뢰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금과 은은 조용히 다시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질문은 이란 문제가 내일 당장 어떻게 끝나느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위기가 길어질 경우 시장이 어느 자산부터 다시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원유일까요? 미국 국채일까요? 달러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었다고 느껴졌던 은일까요? 은은 언제나 화려한 주인공처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깊어지고 돈의 신뢰가 흔들릴 때 조용했던 자산이 갑자기 시장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순간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중동의 먼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 가격을 통해 생활비로 다가오고 금리를 통해 대출과 기업 비용으로 다가오며 국채 시장을 통해 미국의 재정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투자자들의 마음속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앞으로도 종이 자산만 믿을 수 있는가? 달러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불안이 길어질수록 금과 은, 특히 은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왜 시장이 이 자산들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흔들리고 유가는 예민하게 움직이며 미국 국채 시장은 조용하지만 무거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긴장이 더 오래 이어진다면 시장은 가장 약한 곳부터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시작될 때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곳은 전쟁터의 지도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원유 가격을 볼 것이고 미국 국채 수익률을 볼 것이며 달러의 움직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은은 단순한 금속인가 아니면 흔들리는 시대가 다시 불러낸 또 하나의 피난처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란 위기가 길어질수록 시장의 중심은 원유에 머물까요? 아니면 미국 국채와 달러를 지나 결국 금과 은으로 이동하게 될까요? 특히 은이 이번 위기 속에서 새로운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단기적인 불안 심리에 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